2018년 5월입니다. 벌써 20년이 흘렀어요. 저는 37이 되었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죠. 하지만 소연이를 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매년 5월 12일이 되면 경주에 갔어요. 민지, 해나, 할인이와 함께요. 우린 여전히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소연이가 우리를 이어주었죠. 폐선로는 이제 관광지가 되어 있었어요. 경주시에서 복원 사업을 했다고 하더군요. 녹슨 철길은 깨끗이 정비되었고 산책로도 만들어졌죠. 하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그날의 장소였습니다. 소연이가 마지막으로 걸었던 길이었어요. 20년이나 지났네. 민지가 철교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러게. 우리도 다 나이 들었어. 해나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소연이는 여전히 17살일까? 할인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죠. 우린 그날도 어김없이 꽃을 놓았어요. 철교 기둥 아래 도와주세요 라고 새겨진 그 자리예요. 글자는 이제 거의 지워졌지만 우린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잘 지내지? 민지가 꽃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우린 여전히 너를 찾고 있어. 제가 덧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유리야, 뉴스 봤어? 경주역 복원 기사 나왔는데. 저는 곧바로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경주역이 문화공간으로 재개발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오래된 역사를 보존하고 옛 사진들을 전시한다고 했죠. 그리고 기사 말미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모집합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문득 생각이 났죠. 소연이의 마지막 사진을요. 다음 날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그 안에 소연이가 찍은 사진도 있었죠. 새벽의 어둠, 붉은 여명, 그리고 그림자들. 사진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색이 바래지 않았어요. 저는 사진을 들고 경주로 향했습니다. 경주역 복원사업 사무실을 찾아갔죠. 안녕하세요. 사진 기증하러 왔습니다.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떤 사진이신가요? 1998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친구가 찍은 건데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저는 소연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종 사건, 마지막 사진, 모든 걸요. 직원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이 사진 복원해도 될까요? 디지털 작업으로 더 선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일주일 후 연락이 왔습니다. 사진이 복원됐다고 했어요. 사무실에 가자 커다란 모니터에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원본보다 훨씬 선명했어요. 최신 기술로 해상도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사진을 확대했어요.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요. 화면이 커지자 제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왼쪽 구석, 남자의 실루엣 옆에 또 다른 형체가 보였어요. 20년 전에도 발견됐던 여자의 실루엣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더 선명했습니다. 복원 기술 덕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실루엣을 자세히 보자 뭔가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저기, 손이 묶여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확대된 이미지를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여자의 실루엣, 그 팔 부분이 몸 뒤로 가 있었어요. 마치 묶인 것처럼요. 이건 경찰에 알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경찰서에 전화했어요. 20년 전 담당 형사는 이미 퇴직했지만 사건 파일은 남아 있었습니다. 새로운 담당자가 배정됐어요. 젊은 형사였죠. 1998년 실종 사건이라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네요. 네. 20년이 지났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왔어요. 저는 복원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형사가 자세히 봤어요. 이건 확실히 이상하네요. 다시 수사할 수 있나요?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용의자도 이미 사망했고요. 하지만 사진에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어요. 저 여자가 누군지 확인해야 하지 않나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한 달 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어요. 20년 만에 재조명된 실종 사건이라는 제목으로요. 뉴스에서 소연이 사진이 나왔습니다. 복원된 이미지와 함께 전문가의 분석도 나왔죠. 사진 속 두 번째 인물은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와 위치로 봤을 때 자유의사로 서 있는 게 아니라 구속당한 상태로 보입니다. 방송이 나가자 제보가 쏟아졌어요. 비슷한 시기에 실종된 여성들에 대한 정보였죠. 경찰이 다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1998년 전후 경주 지역 실종 사건을 전수조사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 경주 일대에서 6명의 여성이 실종됐다는 거였어요. 모두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었죠. 소연이는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연쇄 범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이 발표했어요. 남태수를 중심으로 재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남태수는 이미 죽었어요. 20년 전에요. 진실을 캐낼 방법이 없었죠. 그래도 수사는 계속됐습니다. 남태수의 집, 수련원, 주변 지역까지 전부 다시 뒤졌어요. 석 달 후 작은 단서가 나왔습니다. 남태수의 옛집 지하에서 오래된 물건들이 발견됐어요. 여성용 소지품들이었죠. 지갑, 액세서리, 옷가지까지. DNA 검사를 한 결과 실종된 6명 중 4명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연이 것도 있었어요. 그 애가 차고 다니던 머리핀이었죠. 남태수가 범인이 맞습니다. 경찰이 공식 발표했어요. 하지만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사건은 종결 처리됩니다. 종결이라는 말이 허무했어요. 범인을 찾았지만 처벌할 수 없다니요. 하지만 최소한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소연이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누구에 의해서인지요.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20년 만에 밝혀진 진실이라며요. 수련원은 폐쇄됐습니다. 경주시에서 철거를 결정했죠. 너무 오래된 건물이고 어두운 과거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철교는 남았어요. 복원된 폐선로의 일부로요. 그곳에 작은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1998년 5월 12일 이소연을 비롯한 6명의 희생자를 기억합니다. 추모비 제막식 날 우리 넷이 참석했어요. 이제 40에 가까워진 나이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17이었습니다. 소연아, 이제야 진실이 밝혀졌어. 민지가 비석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20년 걸렸지만 우린 포기하지 않았어. 해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 우린 절대 잊지 않을게. 하린이가 꽃을 놓았어요. 저는 소연이가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복원되고 확대된 그 사진을요. 소연아, 내가 남긴 사진 덕분이야. 내가 마지막까지 진실을 담았기에 우리가 찾을 수 있었어. 바람이 불었어요. 붉은 여명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소연이가 사랑했던 그 빛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저는 매년 5월 12일에 경주에 갑니다. 친구들과 함께요. 추모비 앞에 꽃을 놓고 소연이를 기억하죠. 아이에게도 이야기했어요. 엄마의 친구, 빛을 사랑했던 소연이 이야기를요. 엄마, 소연이 이모는 어디 갔어? 아이가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늘로 갔단다. 가장 아름다운 빛을 찾아서.
언제 돌아와? 돌아오지 않아. 하지만 우리 마음속엔 영원히 살아있지.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2020년 경주역 문화공간이 완공됐습니다. 그곳에 소연이의 사진이 영구 전시됐어요. 빛은 늘 어둠 뒤에 온다. 제목과 함께 소연이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꿈을 쫓다 사라진 17 소녀의 이야기요. 많은 사람이 그 사진 앞에 섰어요. 추모의 글을 남겼죠. 잊지 않겠습니다. 편히 쉬세요. 용기 있는 친구들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그 글들을 보며 울었어요. 소연이가 잊히지 않았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졌어요. 완벽하진 않았죠. 범인은 처벌받지 못했고 소연이는 돌아오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우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기억했고 끝까지 찾았어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죠.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세상이 잊으려 해도 여러분만은 기억해 주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빛은 반드시 옵니다. 소연이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 애는 마지막 순간까지 카메라 셔터를 눌렀어요. 진실을 담기 위해서요. 그 용기 덕분에 20년 후 우리가 진실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으세요. 그 희망이 언젠가 빛이 될 테니까요. 소연아, 우린 아직도 내가 돌아올 거라고. 아니, 이젠 알아. 내가 돌아올 수 없다는 걸. 하지만 우린 믿어. 내가 어딘가에서 웃고 있을 거라고. 그날 새벽의 햇살처럼 따뜻하고 환하게 빛나고 있을 거라고. 잘 가, 소연아. 우린 영원히 너를 기억할게. 그리고 세상 모든 사라진 이들을 위해 기도할게. 언젠가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모든 어둠이 걷히는 그날까지 빛은 늘 어둠 뒤에 옵니다. 우린 그걸 믿어요. 끝까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5월이 가고 6월이 왔죠. 수련회는 끝났고 우린 학교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소연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는 사실상 중단됐어요. 단서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고 남태수에 대한 조사도 막혔죠. 증거 불충분. 그 말만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학교는 조용했어요. 소연이 자리는 계속 비어 있었죠. 선생님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요. 저는 견딜 수 없었어요. 매일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수사는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추가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똑같은 대답뿐이었죠. 거짓말인 걸 알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걸. 6월 중순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리야, 경주 가자. 왜? 수련원 창고에서 뭔가 발견됐대. 뭐가? 모르겠어. 근데 경찰이 다시 출동했다고 하더라. 저는 곧바로 가방을 챙겼어요. 부모님께 거짓말을 했죠. 친구 집에 간다고요. 다음 날 아침 우린 경주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민지, 해나, 할인, 그리고 저. 넷이서 다시 그곳으로 향했죠. 수련원에 도착하자 경찰차 2대가 보였어요. 형사들이 창고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기요. 제가 소리쳤고 형사가 돌아봤어요. 학생들 왜 왔습니까? 뭐 발견됐다면서요? 소연이랑 관련된 거예요?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어차피 볼 겁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어요. 먼지가 가득했고 오래된 물건들이 쌓여 있었죠. 형사가 손전등을 켰습니다. 구석에 낡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뚜껑이 열려 있었죠. 저 안에 있었습니다. 상자 속을 들여다봤을 때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카메라였어요. 소연이가 쓰던 것과 똑같은 필름 카메라였죠. 하지만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렌즈가 깨져 있었고 몸체에 긁힌 자국이 있었어요. 그리고 카메라 손잡이 부분에 검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게 소연이 거예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확인 중입니다. 지문 감식을 의뢰했어요. 형사가 비닐장갑을 끼고 카메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뒷면에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이소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소연이 거 맞아요. 저 스티커 제가 붙여준 거예요. 할인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죠. 혈흔도 검출됐습니다. 현재 DNA 검사 중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카메라에 피가 묻어 있다니요. 소연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누가 여기 놓은 거예요? 해나가 물었습니다. 그건 모릅니다. 창고는 평소 잠겨 있고 열쇠는 관리인만 가지고 있어요. 남태수 씨요? 네. 또 남태수였습니다. 모든 게 그 사람으로 이어졌어요. 지문은 확인됐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2개의 지문이 검출됐습니다. 형사가 수첩을 펼쳤어요. 하나는 이소연 학생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누구예요? 남태수 씨입니다. 순간 실내가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죠. 그럼 범인이잖아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아직 확정할 순 없습니다. 왜요? 지문이 나왔는데 지문만으론 부족합니다. 카메라를 언제 만졌는지 알 수 없고 남태수 씨는 창고 관리를 하니까 우연히 만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문도 나왔고 혈흔도 나왔는데 왜 잡지 않는 거죠?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형사가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카메라가 발견된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1달이 지났고 그 사이 누가 만졌는지 알 수 없어요. 증거 보존이 제대로 안 된 상태죠. 그게 무슨 법의학적으로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시간의 경과로 정확한 채취가 불가능하고 중간에 오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그 말이었어요. 증거 능력 부족.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있으라고요? 학생, 저희도 답답합니다. 하지만 법은 명확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형사가 미안하다는 듯 말했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우린 창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지만 마음은 어두웠죠. 남태수 아저씨 어디 있어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관리실에 있을 겁니다. 우린 관리실로 향했어요. 문을 두드렸죠. 누구세요? 남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학생들이요. 문이 열렸어요. 남태수가 서 있었죠.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창고에서 카메라 나왔다면서요. 그래. 오늘 아침에 청소하다 발견했지. 왜 이제야 발견한 거예요? 1달 동안 뭐 하신 거예요? 할인이가 따졌습니다. 남태수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창고 자주 안 들어가. 오늘 우연히 정리하다 봤지. 우연이라고요? 그래, 우연이야. 저는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았어요.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지만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소연이 어디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나도 모르지. 거짓말이에요. 분명하세요. 학생, 나 아무것도 몰라. 경찰도 조사했잖아. 지문이 나왔잖아요. 카메라에 당신 지문이. 그래서 내가 창고 관리하니까 만질 수도 있지. 남태수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했죠.
돌아가. 여기 있어봤자 소용없어. 문이 닫혔습니다. 우린 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믿을 수 없어. 해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우린 경주역 근처 여관에 묵었습니다. 넷이 한 방에 누웠지만 아무도 잠들지 못했어요. 어떡하지? 민지가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경찰도 못 잡고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포기할 순 없어. 제가 말했습니다. 소연이가 어딘가에 있어. 분명히 있어.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어요. 정말 살아있을까요? 한 달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도 없는데요. 다음 날 아침 우린 다시 수련원에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을 수색하기로 했어요. 폐선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철교도 다시 가봤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오쯤 우린 포기하고 돌아가려 했어요. 그때 해나가 소리쳤습니다. 저기, 철교에서 200m쯤 떨어진 곳이었어요. 잡초가 무성한 언덕 아래였죠.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작은 금속 조각이었어요. 이게 뭐지? 할인이가 집어들었습니다. 목걸이 체인이었어요. 끊어진 채로 땅에 묻혀 있었죠. 이거 소연이 거 아니야? 민지가 말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났어요. 소연이가 항상 차고 다니던 은색 목걸이였죠. 맞아. 소연이가 늘 차고 있었어. 우린 주변을 더 살폈습니다. 혹시 다른 것도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목걸이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경찰한테 가져가야 해. 우린 서둘러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형사에게 목걸이를 보여줬어요. 이게 이소연 학생 것이 확실합니까? 네. 제가 생일 선물로 준 거예요. 할인이가 대답했습니다.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철교에서 200m쯤 떨어진 곳이요. 형사가 지도를 펼쳤어요. 우리가 가리킨 위치를 표시했죠. 이 근처를 다시 수색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을 가질 수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일주일 후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걸이 발견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했습니다. 남태수 씨가 사망했습니다. 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언제요? 어젯밤입니다. 지병으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지병이요? 네. 심장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꼈어요. 너무 갑작스러웠죠. 부검은 했어요? 유족이 거부했습니다. 종교적 이유라고 하더군요. 그럼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사인이 명확하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습니다. 남태수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진실을 가지고 떠났죠. 6월 말 학교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수련회 안전수칙 강화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학생 단독 행동 금지, 인솔 교사 수 증원, 긴급 연락망 구축 등. 하지만 소연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마치 없었던 일처럼요. 선생님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용히 덮으려는 거였죠. 학교 이미지를 위해서요.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학교 게시판에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이소연 학생을 기억해 주세요. 그녀는 사라졌지만 잊혀져선 안 됩니다. 다음 날 대자보는 찢겨 있었어요. 학교 측에서 떼어낸 거였죠.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유리야, 이제 그만하자. 왜요? 소연이는 이미 돌아올 수 없어. 포기하란 말씀이세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너도 다른 친구들도 앞으로 나아가야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는 포기 안 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소연이는 돌아올 수 없는 걸까요? 7월이 되었습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됐어요. 우린 넷이서 다시 모였습니다. 졸업식 때까지 소연이 자리 비워두자 민지가 말했습니다. 응, 그래야지. 우린 약속했어요. 소연이를 잊지 않기로요. 교정 한편에 작은 공간이 있었어요. 사진 동아리 게시판이었죠. 우린 그곳에 소연이가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을 걸었습니다. 새벽의 어둠, 붉은 여명, 그리고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 아래에 제목을 붙였어요. 빛은 늘 어둠 뒤에 온다. 소연이가 붙이려 했던 제목이었습니다. 전시회에 내보내려던 작품의 제목이었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소연이 없는 교실은 너무 조용했어요. 겨울이 되었습니다. 눈이 내렸고 우린 졸업식을 준비했죠. 1999년 2월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우린 교복을 입고 강당에 모였어요. 소연이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졸업장도 준비되지 않았죠. 하지만 우린 그 자리를 지켰어요. 끝까지요. 식이 끝나고 우린 마지막으로 교정을 걸었습니다. 사진 동아리 게시판 앞에 섰죠. 소연이 사진은 여전히 거기 걸려 있었어요. 색이 바래고 구겨졌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소연아, 민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너를 잊지 않을게. 해나가 말했어요. 어디 있든 무사하길 바라. 하린이가 덧붙였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어요.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경찰 파일에는 미해결로 분류됐죠. 언젠가 다시 열릴지도 모르지만 현실적으론 불가능했어요. 남태수는 죽었고 증거는 불충분했으며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어둠 속으로 묻혔죠. 학교는 안전수칙 공문만 남겼어요. 소연이의 이름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린 기억했습니다. 4명의 친구는 절대 잊지 않았어요. 그날 새벽 카메라를 메고 나갔던 소연이를, 빛을 찾아 떠났던 그 애를요. 그리고 그 애가 남긴 마지막 말을요. 빛은 늘 어둠 뒤에 온다. 우린 믿었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어둠이 걷히고 빛이 올 거라고요. 비록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린 기다릴 거예요. 끝까지요.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악몽을 꿨어요. 소연이가 어둠 속에서 손을 뻗는 꿈이었죠. 제가 달려가려 하면 더 멀어지고 소리를 지르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땀에 흠뻑 젖어 깨어났어요. 경찰이 다시 수련원에 왔습니다. 어제 발견한 필름을 가져갔다고 했죠. 그리고 철교 기둥의 글자도 확인했다고 했어요. 국과수의 사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진지해 보였어요. 어제까지의 무관심한 태도와는 달랐죠. 결과가 언제 나와요? 빠르면 오늘 안에 나올 겁니다. 저는 조금 안도했어요. 드디어 제대로 수사를 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오전 11시쯤 형사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회의실에 앉으라고 했죠. 테이블 위에 확대된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사가 사진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소연이가 마지막으로 찍은 그 사진이었어요. 새벽 어둠, 붉은 여명, 그리고 그림자들. 이 사진을 확대 분석한 결과 프레임 오른쪽에 보이는 실루엣은 성인 남성으로 추정됩니다. 형사가 확대 사진을 꺼냈어요. 희미했던 실루엣이 선명해졌습니다. 어깨 넓이, 팔의 각도, 손의 크기까지. 분명 성인 남자였죠. 신장은 약 175cm에서 180cm 사이로 보입니다. 체격은 보통이고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소연이 옆에 있었던 겁니다. 새벽 그 시간에 아무도 없어야 할 폐선로에.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형사가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같은 사진을 더 확대한 것이었죠. 이번엔 왼쪽 구석을 확대했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저는 숨을 죽이고 봤어요. 확대된 이미지 속에 희미한 윤곽이 또 하나 보였습니다. 남자의 실루엣 옆에 더 작은 형체가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또 다른 인물로 추정됩니다. 체형상 여성으로 보이고 신장은 160cm 전후입니다. 순간 실내가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죠. 여자요? 할인이가 되물었습니다. 네. 확실하진 않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자 한 명도 이상한데 여자까지 있었다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소연이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최소 2명의 인물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가 말했지만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소연이는 혼자 나갔어요. 할인이가 분명히 봤죠. 그럼 언제 누구를 만난 걸까요? 용의자는 특정됐나요? 해나가 물었습니다. 한 명 있습니다. 형사가 수첩을 펼쳤어요. 수련원 관리인 남태수 씨. 그날 새벽 현장 근처에 있었다고 진술했고 체격도 사진 속 인물과 비슷합니다.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어쩌면 예상했던 것 같았죠.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으니까요. 과거 전력도 확인됐습니다. 1989년 대구에서 여학생 실종 사건이 있었는데 남태수 씨가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범인 아니에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아직 확정할 순 없습니다. 당시엔 증거 부족으로 풀려났고 이번에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사진이 증거 아니에요? 사진만으론 부족합니다. 누가 찍었는지, 언제 찍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고 실루엣만으론 신원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답답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소연이가 위험한데 증거가 부족하다니요. 오늘 오후에 남태수 씨를 정식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형사가 말했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조사해봤자 또 증거 부족으로 풀어주는 거 아닐까요?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우린 식당 구석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태수 아저씨가 범인일까? 민지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확실히 이상해. 해나가 대답했죠. 1989년 사건은 뭐였대? 여학생이 수련원 근처에서 실종됐다는데 결국 못 찾았대. 할인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똑같은 일이 반복된 걸까요? 오후 3시 경찰이 남태수를 데려갔습니다. 관리실에서 나오는 남태수를 봤어요. 표정이 담담했죠. 무서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우린 창문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남태수가 경찰차에 타는 순간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차갑고 공허했죠. 무서워. 민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남태수의 진술을 들었다고 했죠. 새벽 4시 30분쯤 창고 정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학생이 지나가는 걸 봤지만 말을 걸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그게 다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그 이후론 창고에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알리바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범행을 입증할 증거도 없습니다. 사진은요? 사진 속 인물이 남태수 씨라는 걸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실루엣만으론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풀려난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학생, 우린 증거로 움직여야 합니다. 감정만으론 사람을 가둘 수 없어요. 형사가 말했지만
저는 납득할 수 없었어요. 소연이는 지금 어딘가에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밤 9시 남태수가 돌아왔습니다. 경찰차에서 내려 관리실로 걸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죠. 우린 방에 모여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해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민지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철교에서 발견한 필름이었어요. 이거 현상해봐야 하지 않을까? 경찰한테 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하린이가 말했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은 믿을 수 없어. 우리가 직접 확인해야 해. 어떻게? 경주역 앞에 사진관 있잖아. 내일 아침에 가자. 우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우린 선생님께 경주역에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연이를 찾기 위해 전단지를 붙이겠다고 했죠. 선생님은 허락하셨어요. 경주역까지는 버스로 15분 거리였습니다. 역 앞 골목에 오래된 사진관이 있었어요. 유리창에 바랜 광고지가 붙어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기, 필름 현상 되나요? 민지가 필름을 꺼냈어요. 할아버지가 받아들고 살펴봤죠. 많이 상했네. 물에 젖었어? 네. 그래도 현상 가능할까요? 해보긴 하는데 제대로 나올지 모르겠네. 괜찮아요. 부탁드려요. 할아버지가 필름을 가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린 기다렸어요.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죠. 마침내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손에 사진 몇 장을 들고 있었어요. 절반 정도만 건졌네. 나머지는 완전히 망가졌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첫 번째 사진은 우리 5명이었습니다. 수련원 정문에서 찍은 거였죠. 두 번째는 패선로, 세 번째는 석양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사진. 제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엔 누군가의 뒷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어두운 배경, 희미한 윤곽. 하지만 분명 사람이었죠. 이게 뭐지? 민지가 중얼거렸습니다. 다섯 번째 사진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손이 찍혀 있었습니다. 큰 남자 손이었죠. 손목에 시계가 차 있었고 손가락이 뭔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 손, 남태수 아저씨 거 아냐? 해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확실해? 시계 봐. 어제 남태수 아저씨 손목에 있던 거랑 똑같아. 저도 기억이 났어요. 검은색 가죽 시계줄, 둥근 문자판. 틀림없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바닥에 떨어진 물체가 보였어요. 가까이 들여다봤죠. 이거 피 아냐? 하린이가 떨리며 물었습니다. 사진 속 바닥에 검은 얼룩이 번져 있었어요. 밝기를 조정해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액체 같았죠. 우린 서로를 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소연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겁니다. 경찰한테 가져가야 해. 민지가 말했습니다. 우린 서둘러 수련원으로 돌아왔어요. 경찰에게 연락했고 형사가 다시 왔죠. 사진을 보여주자 형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했습니까? 어젯밤에 철교에서 발견했어요. 왜 바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죄송해요. 근데 이거 증거되는 거 아니에요? 형사가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특히 손이 찍힌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죠. 이 시계, 남태수 씨 것과 유사합니다. 그럼 이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형사가 사진을 가지고 나갔어요. 우린 다시 기다려야 했죠.
오후 4시 경찰이 남태수를 다시 데려갔습니다. 이번엔 2명의 형사가 왔어요. 남태수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2시간 후 형사가 돌아왔어요.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죠. 어떻게 됐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시계는 인정했습니다. 본인 것이 맞다고 하더군요. 그럼요. 하지만 사진이 언제 찍혔는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어제 찍었을 수도 있고 한 달 전에 찍었을 수도 있죠. 게다가 누가 찍었는지도 알 수 없고요. 하지만 그리고 바닥의 얼룩도 혈흔이라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감식을 해봐야 하는데 필름이 손상돼서 정확한 분석이 어렵습니다. 결국 또 증거 부족이라는 얘기였어요. 저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법의학적으로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시간의 경과로 정확한 채취가 불가능하고요. 형사가 미안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소연이는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형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포기한다는 걸, 소연이를 찾을 수 없다는 걸. 그날 밤 저는 혼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관리실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남태수가 거기 있었죠. 그 사람은 뭔가를 알고 있습니다. 소연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 새벽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으니까요. 법이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소연이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어둠 속으로, 아무도 닿을 수 없는 곳으로.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진실을 알아도 증명할 수 없다는 걸. 그리고 그 무력감이 얼마나 사람을 무너뜨리는지를요. 창밖의 어둠은 깊어만 갔습니다. 소연이가 사라진 지 나흘째 밤이었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소연이 얼굴이 떠올랐죠. 웃고 있는 모습, 카메라를 만지작거리는 모습, 새벽에 조용히 나가던 뒷모습까지 전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전 6시 선생님들이 다시 수색을 시작했어요. 경찰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수련원에 왔죠. 중년의 형사와 젊은 순경이었어요. 실종 신고 들어온 학생 건으로 왔습니다. 형사가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눈빛에서 진지함을 찾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이었죠. 학생이 언제 나갔다고 했습니까? 어제 새벽 4시 반쯤입니다. 할인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목적지는 경주역 근처 폐선로요. 사진 찍으러 갔다고. 형사가 수첩에 뭔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여전히 무관심했어요. 가출 전력은 없어요. 소연이는 절대 그런 애가 아니에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형사가 저를 쳐다봤죠. 학생, 진정하세요. 우린 가능성을 따지는 겁니다. 소연이는 사진 동아리 부장이에요. 졸업 전시회 준비하느라 매일 밤늦게까지 작업했고요. 필름을 보물처럼 아끼는 애예요. 그런 애가 왜 가출을 해요? 민지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진정하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저는 화가 났어요. 소연이를 찾아야 하는데 경찰은 가출 타령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일단 주변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은 그렇게 말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우리도 따라 나섰습니다. 폐선로로 가는 길을 다시 걸었죠. 어제와 똑같은 길이었지만 오늘은 더 무거웠어요. 햇살은 여전히 눈부셨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불었죠.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전부 멈춰 있었습니다. 폐선로에 도착했을 때 경찰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철길, 잡초, 낡은 침목들.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여기 CCTV 있습니까? 형사가 물었고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죠. 이 근처엔 없습니다. 수련원에만 한 대 있어요. 그것부터 확인하죠. 수련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관리실에 있는 오래된 흑백 CCTV였어요. 화질이 형편없었죠. 관리인 남태수가 테이프를 돌려줬습니다. 화면에 흐릿하게 누군가 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시각은 새벽 4시 38분. 소연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맨 채 현관을 나서는 모습이 찍혔죠. 저거 맞습니다. 소연이에요. 하린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거기까지였어요. 현관 밖으로 나간 뒤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다른 각도 영상은 없습니까?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남태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다시 봤어요. 어제부터 느꼈던 그 이상한 느낌이 다시 올라왔죠.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만 보면 불편할까요? 경찰이 폐선로 주변을 더 수색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동참했어요. 선생님들은 만류했지만 우린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오전 11시쯤 해나가 소리쳤습니다. 여기 뭔가 있어요. 모두가 달려갔어요. 해나가 가리킨 곳은 철교 아래였습니다. 녹슨 철교 기둥 옆 잡초 사이에 뭔가 검은색 물체가 보였죠. 가까이 다가가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이의 카메라 케이스였어요. 낡은 가죽 케이스, 어깨끈에 매달린 열쇠고리까지 틀림없었습니다. 소연이 거예요. 제가 케이스를 집어들었습니다. 비에 젖어 있었고 진흙이 묻어 있었죠. 손이 떨렸어요. 케이스를 열자 안에 필름통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필름이 있어요. 민지가 제 어깨 너머로 봤어요. 필름통도 젖어 있었지만 밀봉이 잘 되어 있었죠.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증거물입니다. 형사가 케이스를 가져갔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필름을 꺼낸 뒤였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소연이가 찍은 마지막 사진을 보고 싶었습니다. 학생, 필름도 제출해야 합니다. 아, 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필름을 건넸어요. 형사가 증거봉투에 넣었죠. 오후 1시 점심시간이었지만 아무도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식당에 앉아 있어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소연이 자리만 계속 쳐다봤죠. 유리야. 민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연이, 무슨 일 당한 거 아닐까? 그런 말하지 마.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케이스만 남겨두고 사라진다는 게 말이 되나요? 소연이는 카메라를 생명처럼 아꼈어요. 절대 버리고 갈 사람이 아니었죠. 오후 3시 경찰이 다시 왔습니다. 필름을 현상했다고 했어요. 사진 좀 보시겠습니까? 형사가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봤어요. 첫 번째 사진은 우리 5명이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수련원 앞에서 찍은 거였죠. 두 번째는 폐선로를 찍은 것, 세 번째는 석양을 찍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엔 새벽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희미하게 밝아오는 하늘, 지평선에 번지는 붉은빛, 그리고 정경에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 하나. 소연이의 그림자였습니다. 카메라를 든 자세 그대로였죠.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사진 프레임 오른쪽 구석에 또 다른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희미했지만 분명했어요. 어깨와 팔 그리고 손. 누군가 소연이 뒤에 서 있었던 겁니다. 이거 누구예요? 하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 확인 중입니다.
확대 분석을 의뢰했어요. 형사가 말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죠? 친구가 실종됐고 누군가 함께 있었다는 증거가 나왔는데요. 빨리 찾아야 하지 않아요? 소연이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형사가 한숨을 쉬었죠. 학생, 진정하세요. 우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이라고요. 저한테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수련원의 어둠이 내렸지만 우린 방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식당에 모여 앉아 서로 말없이 바라봤죠. 우리가 직접 찾아야 할 것 같아. 해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찰은 믿을 수 없어. 저 사람들 소연히 찾을 생각 없어 보여.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나서야 해. 어떻게?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밤에 나가자. 소연이가 갔던 길을 다시 가는 거야. 하린이가 말했어요. 위험하지 않을까? 위험해도 가야지. 소연이 혼자 두고 올 수 없어. 우린 결심했습니다. 선생님들 몰래 밤에 나가기로 했죠. 손전등을 챙기고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었어요. 밤 11시 수련원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린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죠. 발소리를 죽이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열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삐걱 소리가 크게 났지만 다행히 아무도 나오지 않았죠. 우린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달빛이 희미하게 비쳤고 벌레 소리만 요란했죠. 손전등을 켰습니다. 4개의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앞을 비췄어요. 저쪽으로 가자. 민지가 앞장섰습니다. 우린 패선로로 향했죠. 낮에도 무서웠던 길인데 밤에는 더 으스스했어요.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15분쯤 걸었을까요? 패선로가 보였습니다. 녹슨 철길이 달빛에 반짝였어요. 여기부터 찾아보자. 우린 흩어져서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손전등으로 구석구석을 비췄죠. 잡초 사이, 침묵 아래, 철교 기둥 뒤까지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 믿었어요. 30분쯤 지났을 때 해나가 소리쳤습니다. 여기 봐. 우리가 달려갔어요. 해나가 가리킨 곳은 철교 밑이었습니다. 어제 케이스를 발견한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죠. 손전등을 비추자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제 숨이 멎었어요. 필름이었습니다. 소연이가 쓰던 필름 한 통, 젖어서 진흙 범벅이 되어 있었죠. 이것도 소연이 거야. 민지가 떨리는 손으로 필름을 집어들었어요. 저는 주변을 더 살폈습니다. 혹시 다른 것도 있을까 싶어서요. 그때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철교 기둥에 닿았을 때 뭔가 이상한 게 보였어요. 기둥 표면에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저거 뭐지? 하린이가 다가갔어요. 가까이서 보니 글자였습니다. 날카로운 걸로 긁어서 쓴 것 같았죠. 도와. 2 글자였어요. 흐릿하고 삐뚤빼뚤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이거 소연이가 쓴 거 아냐? 해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글자를 만져봤어요. 차가운 녹이 손끝에 느껴졌죠. 소연이가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서 도움을 청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죠. 그 순간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우리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죠. 남태수였습니다. 수련원 관리인이 손전등을 들고 서 있었어요. 학생들이 왜 이 밤에 여기 있어? 저희 친구 찾고 있어요.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남태수가 가까이 다가왔어요. 위험해.
빨리 들어가. 잠깐만요. 여기 이거 봐야 해요. 할인이가 철교 기둥을 가리켰습니다. 남태수가 불빛을 비췄어요. 도와주세요 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드러났죠. 이거 언제 생긴 거지? 남태수가 중얼거렸습니다. 표정이 묘했어요. 놀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죠. 모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태수가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모르지. 여기 자주 안 와.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관리인이 수련원 주변을 모를 리 없잖아요. 게다가 어제 새벽에도 여기 있었다고 했는데요. 일단 들어가. 선생님들한테 혼나기 전에. 남태수가 우릴 수련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철교에 새겨진 글자, 남태수의 이상한 태도, 소연이의 필름까지 모든 게 뒤엉켜 있었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우린 서로를 봤어요. 뭔가 이상해. 해나가 말했습니다. 남태수 아저씨,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나도 그렇게 느꼈어.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관리실 불빛이 보였어요. 남태수가 거기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뭘 알고 있을까요? 소연이에 대해, 그날 새벽에 대해.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소연이가 사라진 지 거의 24시간이 지났죠.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우린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단서는 있었습니다. 케이스, 필름, 사진 속 실루엣, 그리고 철교의 글자까지. 하지만 그 조각들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 몰랐죠. 저는 침낭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소연이 얼굴만 계속 떠올랐죠. 도와주세요. 그 글자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유리입니다. 1998년 5월 부산 명신여고 2학년이었죠. 그때 저는 17이었고 세상이 제 앞에 무한히 펼쳐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미래를 꿈꾸던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그 5월의 어느 새벽 모든 게 멈춰버렸습니다. 경주 수련회는 우리 2학년 전체가 가는 연례 행사였어요. 역사유적 탐방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솔직히 친구들과 떠드는 게 더 좋았죠. 저희 사진 동아리 5명은 같은 방을 쓰기로 했습니다. 저, 이소연, 박민지, 오해나 그리고 최아린. 우린 중학교 때부터 붙어 다니던 사이였어요. 5월 12일 오후 3시쯤 우리는 경주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봄비가 막 그쳤고 축축한 아스팔트에서 흙냄새가 올라왔어요. 민지가 코를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냄새 좀 봐. 완전 시골이네. 야, 경주가 시골이야? 여긴 천년고도라고. 소연이가 웃으며 받아쳤죠. 소연이는 항상 그랬어요. 뭐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작은 것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애였습니다. 목에 낡은 필름 카메라를 걸고 다니는 게 그 애의 트레이드 마크였어요. 수련원까지는 버스로 20분 거리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기와 지붕과 느티나무들이 저희를 반겼죠. 수련원 건물은 생각보다 오래됐어요. 벽에 금이 가 있었고 페인트가 벗겨진 곳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린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친구들과 함께라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방 배정을 받고 짐을 풀 때 소연이가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야, 저기 봐. 폐선로 보인다. 폐선로? 응. 저 철길 녹슬어 있잖아. 새벽에 저기 가서 사진 찍어야겠다. 할인이가 눈썹을 찌푸렸죠. 새벽에? 너 혼자? 응. 졸업 전시회 작품 찍어야 하거든. 새벽빛이 제일 예쁘잖아. 소연이는 진지했습니다.
그 애는 사진을 정말 사랑했어요. 필름 한 통 한 통을 보물처럼 아꼈고 현상된 사진을 볼 때마다 눈을 반짝였죠. 저는 그런 소연이가 좋았습니다. 꿈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부러웠어요. 혼자 가지 마. 위험하잖아. 제가 말했지만 소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금방 다녀올게. 너희 자고 있을 때 살짝 나갔다 올 거야.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당은 시끄러웠고 애들은 떠들었죠. 하지만 소연이는 밥을 빨리 먹고 카메라 청소를 시작했어요. 렌즈를 닫고 필름을 확인하는 모습이 무척 진지했습니다. 소연아, 내일 같이 가면 안 돼? 민지가 물었지만 소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새벽빛은 새벽에만 나와. 일출 전 30분이 골든타임이거든. 밤 10시 소란스럽던 수련원이 조용해졌습니다. 인솔 선생님들이 순찰을 돌았고 우린 불을 껐어요. 침낭 속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내 잠들었죠. 새벽 4시 30분 저는 희미하게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을 뜨니 소연이가 조용히 옷을 입고 있었어요. 카메라를 목에 걸고 가방을 챙기는 모습이 보였죠. 소연아. 제가 속삭이자 소연이가 검지를 입에 갖다 댔습니다. 쉿. 금방 올게.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어요. 저는 다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게 제 실수였죠. 그때 일어나서 따라갔어야 했어요. 아니면 최소한 막았어야 했습니다. 할인이가 잠에서 깬 건 사실 40분쯤이었다고 합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복도에서 소연이를 봤다고 하더군요. 소연아, 어디가? 경주역 근처 패성길. 햇빛 들어오는 사진 찍으려고. 조심해. 응, 금방 올게. 소연이는 웃으며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낡은 운동화 소리가 복도에 울렸고 현관문이 삐걱거리며 닫혔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우리가 소연이를 본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오전 7시 기상 시간이었습니다. 다들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났고 저는 소연이 침낭을 봤어요. 비어 있었죠. 소연이 아직 안 왔어? 응. 근데 꽤 오래 걸리네. 민지가 창밖을 내다봤지만 소연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죠. 전화해봐. 하지만 1998년에 고등학생이 휴대폰을 가진 건 드문 일이었습니다. 소연이도 없었어요. 우린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오전 9시 전체 집합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박민지. 네. 오해나. 네. 이소연. 침묵이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죠. 이소연 학생?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쪽을 봤어요. 소연이 어디 갔니? 새벽에 사진 찍으러 나갔는데 아직 안 왔어요. 선생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모여들었고 수군거림이 시작됐죠. 어디로 갔는데? 경주역 근처 패선로요. 혼자? 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그제야 확실히 느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선생님들이 나뉘어 수련원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따라 나섰어요. 패선로로 가는 길을 걸으며 저는 계속 소연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소연아, 이소연. 대답은 없었어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비쳤지만 소연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패선로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무너져 내릴 것 같았어요. 녹슨 철길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주변엔 잡초만 무성했죠. 여기 왔을 텐데.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린 철길을 따라 걸었어요. 200m, 300m. 하지만 소연이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정오가 지났습니다. 선생님들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곧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단순 가출일 수 있다며 24시간을 기다려보자고 했다죠. 가출이라니요. 소연이는 그럴 애가 아니에요. 할인이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기다려야 했어요. 점심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소연이 자리만 계속 쳐다봤습니다. 오후 3시 수련원 관리인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남태수라는 50살쯤 된 남자였습니다. 구부정한 자세에 눈가에 주름이 깊었죠. 학생 찾는다며? 내가 새벽에 창고 정리하다가 누가 지나가는 거 봤는데. 정말요? 어디로 갔어요? 저쪽. 철길 쪽으로. 카메라 드네 맞지?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몇 시쯤이었어요? 글쎄, 40 한, 50? 정확히는 모르겠네. 혼자였어요? 남태수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두워서 잘 안 보였어. 근데 그 시간대엔 새벽 햇살이 제일 예쁘지. 그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뭔가 이상했어요. 남태수의 눈빛이, 목소리가 전부 낯설게 느껴졌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문에 서서 밖을 내다봤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소연이가 찍고 싶어 했던 그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이는 없었어요. 소연아, 어디 있니?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지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죠. 우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소연이가 돌아오기를, 문을 열고 환하게 웃으며 들어오기를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소연이의 빈 침낭만 계속 쳐다봤죠. 아침이 오면 돌아올까요? 아니면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걸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앞으로 20년이 넘도록 우리를 괴롭힐 악몽의 시작이라는 걸. 소연이의 실종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걸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안전하지 않다는 걸.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걸. 그 깨달음은 너무나 잔인했고 제 17살의 봄을 산산조각 냈습니다.